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막 리뷰인데 사실 이 영화는 막 리뷰가 아니고 본 지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되게 강한 영화였어요. 화제작이긴 화제작인데 또 우리 의외로 한국에서는 또 이렇게 큰 관심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아노라라는 영화입니다. 감독은 션 베이커고요. 미키 메디슨이 주연을 맡은 영화 되겠습니다. 자, 이 영화의 감독은 일단 감독 이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션 베이커인데요. 뭐 솔직히 그 흥행 감독이라고 하기에는 일반적인 상업 영화 감독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아트하우스 성향의 감독인데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또 어렵냐 하면 어려운 스타일의 영화를 만드는 감독은 또 아닙니다. 이 감독님은 여태까지 필모가 이렇게 꽤 쌓여 있는 감독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좀 특징을 가지고 있죠. 되게 저예산 영화고 아마도 아노라 이전에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영화는 플로리다 프로젝트. 디즈니랜드 근처에 모텔촌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층, 빈민층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되게 어떻게 보면 천연덕스럽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프게 그린 영화였죠. 플로리다 프로젝트. 그래서 그에 아주 높은 평가를 받던 감독입니다. 근데 이 감독은 사실은 이제 일종의 거리의 예술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노동자에 관련된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 온 걸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 전에 만들었던 뭐 텐저린인가요? 제가 사실은 이 감독님의 영화를 다 챙겨보진 않았고 사실 저도 뭐 플로리다 프로젝트와 아노라를 본 게 단데 뭐 대부분 그와 관련된 영화들 이런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텐저린 같은 영화가 좀 많이 알려진 영화인데 그 핸드폰으로 촬영된 영화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도 동시에 또 이야기를 왔는데 일단 이 영화는 그 공명감이 좀 있는 영화인 게 거의 플롯상으로는 이 영화의 지금 한국판 그 20자평에 보시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를 딱 생각나게 떠올라요. 이게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귀여운 여인은 저희들 이제 그 중년들에게는 꽤 유명한 영화지만 아마 젊은 층은 또 모를 만한 영화라서 이게 아노라는 영화가 왜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와 공명하는가 또 왜 현대판 귀여운 여인이면서 일종의 또그 안티텍스트 이렇게 텍스트를 뒤집어서 생각하는 경향의 모습의 영화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귀여운 여인은 1990년도에 만들어진 줄리아 로버츠와 리처드 기어 뭐 그다음에 이제 게리 마샬 감독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즈니가 계열의 터치스톤이라는 배급사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만든 영화였고요. 이 사실 줄거리를 보면 현대의 관객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뜨악한 이야기예요. 이게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입니다, 사실상. 근데 그 줄리아 로버츠가 이 영화로 스타덤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하는 인물이 일종의 매춘부예요. 고급 콜걸 같은 사람이고 리처드 기어는 좀 밑도 끝도 없는 갑자기 나타난 정말 백마가 아니라 하얀색 캐딜락을 타고 나타난 백만장자입니다. 그래서 이 백만장자가 거리의 여자인 콜걸인 줄리아 로버츠를 뭐 배역 이름은 다릅니다만 로버츠를 에게 정말로 어,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녀에게 일종의 신데렐라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녀와 사랑에도 빠지게 된다. 뭐 이런 스토리로 가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청소년들도 사실 이 영화를 많이 봤는데 영화는 실제로 뭐 표현 수위는 설정은 물론 콜걸입니다만 설정 자체는 그런 내용을 담고 보여지는 장면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인 장면 자체가 거의 없는 영화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신분 상승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화로 말 수 있죠. 되게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나름의 또 당시에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할 만큼의 당대의 정서에는 뭐 꽤 흥행에 성공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흥행에 성공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 완전 슬리퍼 히트 같은 크게 히트한 영화였어요. 자, 이 귀여운 여인의 전통은 뭐 거리의 여인이라는 설정 같습니다. 이게 오드리 헵번과 렉스 해리슨이 나왔던 아주 유명한 뮤지컬이죠. 이 마이 페어 레이디. 이거 제목만
제목을 안 바꿨네요.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거리의 여인에서 이 영화에서 물론 그 꽃을 파는 길거리의 여자, 하층 계급 여자예요. 그러니까 되게 슬랭이라고 하죠. 되게 그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되게 촌스러운 여자를 갖다가 되게 아름답고 우아한 여자로 만든다는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저 일종의 내기 때문에 저 여성을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그 천박한 여자죠. 이 60년대 관점에서 보자면 되게 가부장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 여자를 갖다가 이제 투자를 해서 되게 이 흔히 말하는 아주 고급 저기 뭐죠? 페어 레이디니까요. 아주 우아한 여성으로 만드는 숙녀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스토리는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60년대와 90년대를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여성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 영화는 물론 당연히 배경이 이제 영국이고요. 이 영화는 이제 당연히 당시에 아마 캘리포니아 지역일 겁니다. 아마 로스앤젤레스인지 않을까. 뭐 본지가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아노라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은 말 그대로 아노라예요. 근데 이 여성의 주인공은 항상 아노라가 아니라 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자기 소개할 때 애니 하는데 이 영화는 되게 앞부분에 팝박 이 스트리퍼라고 하는 애니 그리고 약간 아마도 성적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걸로 보이는 걸 봅니다. 그런 장면들도 나오는군요. 이 작품은. 그러니까 앞에 언급했던 프리티 우먼과 달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할 때 봉합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불편한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상업 영화에서는 사실은 이제 사람들에게 일종의 안락한 시청 경험을 위해서 불편한 장면들을 제거하기도 하는데 프리티 우먼이 아주 그 노골적으로 그런 장면들을 이제 최소화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면 반면에 아누라는 그것을 종종 드러내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선정적인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선정적인 부분을 느낄 만큼이 아니라 이 영화는 사실적으로 이 영화 이 일종의 프리티 우먼의 스토리를 답습하고 있는 이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 속에다가 그런 장면들을 커트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 아노라 앤이라는 여성이 이 스트리퍼이고 이 둘의 관계 그 이 백마탄 왕자 노릇을 하는 이 남자 이반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사실 이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고 있는 성적 그 일종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후반부에 전혀 다른 톤 앤 매너의 블랙 코미디가 성립되는 과정의 일종의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리처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던 90년작 프리티 우먼은 후반부는 이제 그런 상승의 그런 로맨틱 코미디의 장면에서 이제 후반부에 약간 멜로디 드라마로서의 결말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아누라는 다른 시선의 방향으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영화적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 장면들은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 장면들 같은 것들을 빠른 컷으로 보여주면서 아노라라고 하는 여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보여주죠. 아노라라고 하지만 이제 영화에서는 스스로 앤이라고 해요. 근데 아노라라는 이름이 꽤 중요한 이름이에요. 이 주인공 아노라조차도 자신의 이름을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 자신의 언니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언니랑 살아가는 그 집은 애니가 이제 퇴근하고 가서 쉬러 가는 집이죠. 그 집에는 그 계속적으로 그 기차가 다니면서 편안하지 못하니까 하층 계급이 전형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동네라는 걸 보여주고요. 주인공인 미키 메디슨이 실제로 그 동네에 가서 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영화의 설정에 의하면 러시아 자란을 찾게 퇴근하려고 했지만 이제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이 손님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리퍼니까요. 소위 말해서 랩댄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밀실에서 일종의 상당히 선정적인 춤을 추면서 이제 팁을 받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햇병아리 같은 이반이라는 친구가 20살밖에 안 된 친구라는 설정이에요. 와서 상당히 그것을 되게 즐거워하고 일종의 그 애니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클럽 밖에서도 일을 하냐고 이제 애니에게 제안을 하고 뭐 당연히 애니 입장에서는 돈을 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
이 이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뭐 꽤 후한 조건을 제시하니까요. 정작 찾아서 가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일종의 이 이반이라고 하는 친구는 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만큼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질문을 던질 만큼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 부유한 집에 살고 있죠. 물론 이제 애니는 이 아누라는 이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종의 뭐 재벌집 3세, 뭐 2세, 뭐 이쯤 될 러시아의 부잣집 자식이라는 생각까지는 못하고 어떻게 벌었는가 이제 막연하게 들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둘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둘의 이제 지금 이 장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둘은 이 공간 안에서 성적 관계를 이제 맺게 됩니다. 영화 속에는 그 장면들이 이제 종종종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영화는 물론 당연히 19금 관람 불가 영화니까요. 청소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없는 영화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약간 가치관적으로 숀 베이커라는 감독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어떠하든 간에 숀 베이커는 이 실제로 자신이 만났던 그 하층민들 중에서도 성적 노동자에 관련된 영화를 계속 찍었어요. 플로리다 프로젝트라고 했던 그 어린이가 주인공인 영화지만 그 어린이들의 엄마들은 성적 노동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걸로 돈을 버는 되게 하층민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뭐 그 텐젤이라는 영화들도 이제 거리의 여성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는 아노라가 좀 그 대중적 플롯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제 그 프리티 우먼에서 나오는 것처럼 프리티 우먼의 스토리처럼 일종의 신데렐라 스토리를 이 아노라라는 이 여성 주인공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약간 프리티 우먼과 비교해서 보자면 그 영화에선 중년의 중후한 남성인 리처드 기어가 등장을 해서 그 미국에서 온 사람이고요. 상당히 이제 일종의 뭐랄 여성보다는 좀 나이가 많은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 콜거를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그 여성의 어쨌든 그런 진실된 면을 보고 그 여성을 갖다가 일종의 구원해주는 구원자로서 역할을 한다고 말 수 있겠죠. 근데 일종의 이반이라고 하는 이 친구도 그런 친구인데 알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IT를 못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존재예요. 이반이라는 존재는 하기 근데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뭐 이를테면 이 영화에 전개되는 방식 이제 이반은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애니가 와서 둘이 일종의 그 짧은 기간의 연애 기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갑자기 친구들하고 놀다가 전용기를 타고 라스베가스로 놀러 가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로 놀러 가고 뭐 여기 이 영화 장면에는 여과 없이 뭐 약물을 한다거나 이런 장면들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캐딜락을 빌려서 뭐 놀러 가고 뭐 카지노 호텔이고요. 당연히 재벌집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 VIP 리스트 같은 데 올라서 스위트룸 같이 아주 좋은 방을 제공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돈을 물쓰듯이 써요. 이 친구는 그만큼 이제 뭔가 재력이 받쳐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도박을 하고 아누라는 이제 그 옆에서 이렇게 어울려서 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갑자기 제안이 들어옵니다. 둘이 이제 그 영화는 중간중간에 이런 되게 그 마치 프리티 우먼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장면들을 이 영화의 라스베가스 시퀀스까지 쭉 보여줍니다. 되게 이 영화 전체 톤은 되게 경쾌하게 흘러가요. 앞부분의 흐름들은 되게 빠른 편집들과 함께.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인서트 샷들이 중간중간 들어가면서 이 둘의 관계에 대한 그 성적 장면들을 통해서 이 둘의 관계가 성적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게 만들죠. 그건 판타지의 영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종의 이들이 설사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들은 어디까지나 진정한 뭔가 무슨 플라토닉한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영화의 앞부분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라스베가스죠. 라스베가스는 미국에서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인스턴트 결혼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그만큼 이혼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또 누워 있다가 이거 이제 앞부분에 이제 이반과 그 아누라가 일종의 친분 관계를 맺고 이제 자기 파티에 초대돼 가지고 놀러 다니게 되는 거죠.
원래 스토리가 이제 파티에서 놀다가 어울린 친구들과 라스베가스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정말로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3캐럿을 해달라 이렇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얼마든지 해줄 수 있겠다. 뭐 그만큼 돈이 있으니까라고 말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노라가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마치 진짜 꿈을 이루는 듯한 장면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라스베가스 결혼식 장면의 묘사예요. 그렇게 뭐 결혼식까지 어쨌든 법적으로 네바다주의 법률에 의해서 결혼식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데가 이제 되게 지극히 자본주의적이에요. 저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드라이브업 웨딩 윈도우입니다. 그냥 24시간 언제든지 결혼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인 거죠. 그래서 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뭐 둘은 뭐 이 친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러시아인이니까 뭐 미국인과 결혼하면 미국에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되게 무계획적인 이 돌발 행동으로서의 결혼을 해버린 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러면서 아노라도 이제 스트리퍼로서의 삶을 이제 잠시 접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은 이제 이반의 부모님 집에서 뭐 이쪽에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은 이제 이 이반을 감시하고 있는 그 이 아르메니아인들에 의해서 아르메인들 관리인들에 의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고 집에서 당연히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집에 이제 이 아르메니안들이 이제 와서 오는데 부모가 날라온다는 소식을 듣자 얘는 애지 않았습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는데 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되게 신혼생활의 안락함 대신에 애니에게는 뭐가 다가오느냐? 갑자기 닥친 이 이반이라는 녀석을 관리하던 아르메니아 아저씨들과의 이제 그런 야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아저씨들 입장에서는 월급 주는 러시아 재벌의 자식, 이 사고뭉치 자식인 이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찾기 위해서 찾아서 이제 얘를 이혼시키는 거죠. 그래서 애니는 결국은 자신의 이혼을 위해서 이 아저씨들과 동행해야 되는 이야기가 영화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현실로 돌아오는 얘기죠. 되게 우픈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블랙 코미디 상황이고요. 이 아르메니아 아저씨가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 거는 지금 좋은 스카프로 반항을 하고 있는 이 애니의 입을 막기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명의 이제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원래부터 그 집에서 멀쩡히 이제 이 사고뭉치 이반을 갖다가 집에다 데려다 주고 사고는 치지 말라 그러면서 일종의 그 러시아 정교회에서 뭐 그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이 아저씨가 이제 일단 일종의 이 동네의 그 세 명의 인물 중에서 보스고요. 그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역시 또 같이 합류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 둘은 이제 아르메니아인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러시아 깡패처럼 보이는 되게 힘쓰는 역할의 이고르가 등장을 합니다. 이고르가 완력을 쓸 줄 아는 사람이긴 한데 이 영화에 이제 또 재밌는 지점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 보통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러시아 재벌집에 막대한 부부 나오면 이제 미국 영화의 전형적인 헐리우드의 이미지에 의하면 스테레오타입에 의하면 이들은 되게 폭력적인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셋은 이 영화가 이제 비틀어진 코미디인 점은 이 셋은 이 애니의 거친 저항을 어떻게 감당을 못해가지고 세 남자가 쩔쩔쩔매는 장면이 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막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신사적인 면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고르는 가장 폭력이라고 가하려고 한다면 뭐 실제로는 이제 이미지와 달리 깡패가 아닌 걸로 판명이 나지만 자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애니에게만큼은 어떻게 막 휘두르지 못하지만 어쨌든 애니를 제압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완력을 이용해서 이제 애니를 갖다가 이제 제압을 하게 됩니다. 애니는 자신에게 이제 힘을 발휘하는 상황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찬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갑자기 이쪽에 무슨 갑자기 벼락 맞은 것처럼 부가 생긴 상황이 돼버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우픈 동행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아르메니아 아저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니와 이고르가 가는 지역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쪽 코니 아일랜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정확하게 지명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뉴욕에 지금 닫혀진 유원지를 종행을 하면서 이 뉴욕 전체 아마 뉴욕이지 않을까? 이 전체를 이제 뒤지고 다니는 거죠. 전체를 이제 이반을 찾아야 되는 거였지. 찾는 이유는 뭡니까? 애니는 억지로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반과 이혼을 하려면 이반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 넷이 이 야간을 찾아가는데 얼마나 다급하냐면 저렇게 이제 불법 주차를 갖다가 코니 아일랜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뭐 정확하게는 어딘지 유원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원지 앞에 주차를 해놨는데 저렇게 와서 레카가 끌고 가려고 하니까 저기도 이제 짤없이 불법 주차를 하면 레카가 끌고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 레카를 힘으로 밀어가지고 저렇게 그냥 차를 탈취해서 밤새 이반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죠. 이반을 찾게 도와달라. 이건 이제 그 장면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애니는 어쨌든 현실로 돌아오는 상황이고 그것을 계속 부정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제 결국 같이 다니는 동행의 사람들 자체도 사실은 동병상련이에요. 이들은 이 네 사람은 이 사고뭉치 이 아이들을 수습하기 위한 하수인에 불과한 사람들이죠. 애니는 이 이반이라는 녀석의 이제 그 뭐 일종의 반항적인 행동들 때문에 행동들 때문에 잠시 결혼을 해주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는 이 녀석 때문에 이제 또 이 밤새 찾으러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애니가 이반이라는 친구를 찾아내는 공간도 뭐 되게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반이라는 친구가 웃기는 친구인가, 그러니까 되게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한 거죠. 자, 하지만 이제 영화의 이제 그 이제 막바지까지 모든 문제가 풀어나가려면 결과적으로 이들도 이반을 갖다가 제대로 컨트롤하기 어려워. 도망가는 것들을 갖다가 막는다고 해서 이 친구를 뭐 도망자도 아니고 뭐 때려잡을 수 있는 대상도 아니죠. 일단 사장님의 자식이니까 뭐 밉든 곱든 간에 잘 모셔놔야 되니까요. 정말 주먹 한 대 때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뭐 이 영화는 생각보다는 전혀 폭력적이 않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무서운 거는 이제 이들의 부모, 그 다음에 이 지금 이반의 엄마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이죠. 이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이 불가능한 존재고 그들은 아마 그런 그들의 방식으로 항상 지배를 해왔고 그들의 힘의 우위를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들은 이 뉴욕이라고 하는 공간, 뉴욕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공항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데리고 라스베가스로 다시 가서 문제를 해결해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러시아로 훌쩍 떠나가 버리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반에게 이야기를 해보지만 이반에게는 돌아올 답은 뭐 뻔한 이야기죠. 이반도 아마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거고 그것은 앞장면에 그 신데렐라 스토리 부분에서 나왔었을 때도 이미 이들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하룻밤의 꿈 같은 일종의 그 아주 짧았던 행복했던 그러니까 그녀의 빈곤에서 비롯되어 있는 모든 판타지를 채워줬을 신데렐라의 스토리는 마치 유리구슬을 잃어버린 그 잠시만에 그 요정의 마법이 다 끝나버리고 현실로 돌아와버린 신데렐라처럼 이 애니의 하룻밤도 자신이 잠시 그 꿈을 꿈꾸었던 그 이반의 아버지의 별장 속에서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사이에 눈발이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녀를 깨우는 한마디가 있었으니 그거는 나는 아누라라는 이름이 좋다라는 말 한마디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화는 이제 되게 멋진 결말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어떤 평론가들은 뭐 올해 최고의 마지막 장면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는 이제 어쨌든 보면 이 프리티 우먼이라든가 마이 페어 레디 같은 20세기 시대, 20세기에 이제 그 영화들을 좀 뒤집어 놨다라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쓴 다시 쓴 프리티 우먼이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예요. 그래서 뭐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리얼리즘 형식에 있어서의 파괴를 많이 해왔던 그동안의 쇼 베이커의 영화들과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 있죠.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천진한 아이들 속에 들어있는 그 서늘함이 이 아노라에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은근한 블랙 유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는 위태위태한 느낌도 비교적 최소화했어요. 그래서 아마 쇼 베이커의 영화 중에선 가장 쉬운 영화일 수도 있는 영화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뭐 일반적인 할리우드 영화의 플롯들처럼 뭐 그렇게 그 만만한 영화다. 그러니까 흔히 이해될 만한 영화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화는 거의 이제 양분되어 있고요. 앞부분은 이 미키 메디슨이 연기하는 애니, 즉 아노라가 신분 상승의 스토리를 전개하는 전형적인 방식들이라고 한다면 그 영화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편한 장면들이 사실은 핵심 요소들이에요. 성적 장면들이죠. 매우 선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성적 자극을 주기 위해서 연출되지 않은 장면들. 그리고 분명히 이 둘의 관계들이 어떤 관계이기를 각인시키는 그런 방식의 연출들이 이 영화의 후반부에 전개되는 블랙 유머들.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애니가 같이 지내야 될 사람들은 이 이반이라고 하는 저 높이에 살고 있는 그 부유한 존재들이 아니라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밤새 이 부자들의 사고를 뒷수습하러 다니는 이 아르메니아 아저씨들, 아르메니아 아저씨들과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도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어쨌든 이 희미하지만 아노라에게도 어떤 희망의 거처가 있다는 것을 살짝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영화는 그 마치 그 밤의 뭐 밤으로의 여정, 그러니까 도시로서의 그런 당시에 이제 일종의 현장을 생생하게 그립니다. 이 네 명의 세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성인 애니는 이제 밤새 이 이반이라는 녀석을 찾으러 이 밤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 속에서는 이 생생한 밤의 모습들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고편에는 뭐 이 밤 장면들이 잘 묘사되지 않지만 거의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양분되어 있는 수준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그 속에는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떻게 보면 어두운 세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늘 이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쇼 베이커의 그런 모습들, 감정들이 담겨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가치관상으로 아마도 이 영화를 불편하게 여기실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 생각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칸느 영화 칸에서 쇼 베이커의 어떻게 보면 뭐 대표작은 사실 여태까지 대표작은 어쨌든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 작품을 통해서 그동안 쇼 베이커가 만들어 놨던 영화 세계에 대해서 아마 공인을 해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나름의 또 매력을 상당히 갖춘 작품이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종의 판타지를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하는 판타지를 가지고 왔지만 그 속에서 떠올리는 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한 그 어두운 현실의 한 측면들인 거죠. 물론 뭐 그건 뭐 한국의 모습으로 풍경으로 묘사된 건 아니지만 말이죠. 엄연히 이 도시의 그늘 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도시의 그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을 각인시켰던 것이 쇼 베이커의 영화들이었고 그 모습들을 생생하게 잘 담아내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누라라는 작품입니다. 나름 시적인 부분들도 있는 영화라서 아마 이제 시네아스트들, 시네아스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고 시네필들이 사랑하는 작품 중에 한 편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뭐 제 나름대로 본 지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만 아누라에 대한 뭐 간단한 제 감상을 이렇게 남깁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